군수품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타 채널에서도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여자들이 이 화학물질을 보호장구 하나 없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불임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전역이 지옥임에도 거기는 더 없는 지옥이구나. 그 얘기 들어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온 친구 얘기인데요. 북한의 아오지는 그냥 북한 일반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인지하는 것처럼 가장 북한에서 어렵고 가장 낙후되었으며 그리고 가장 인권이 유린당하는 뭐 그런 탄광만 줄비한 이런 지역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탄광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인권 유린도 있는 거 맞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오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 전역에. 북한 전역은 어디나 그렇고요. 그리고 아오지 주변에도 아오지뿐만 아니라 샛별, 온성, 해령 그 주변이 다 아오지 같은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특별히 아오지만 이렇게 하실 줄은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평양보다 아오지가 더 유명하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거든요. 이게 왜 더 유명해야 되지?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아오지 아냐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러면서 저 아오지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은 그 아오지란 지명 거짓말로 지어낸 것 아니냐고. 북한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만큼 인지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오지라는 말을 알고 있으시는 분들도 그 주변 사람 빼고는 잘 모릅니다. 진짜로 그 동네 해산이나 뭐 조금 나간 뭐 경성 이런 데 사람들도 경성도 그 함경북도 안에 군이거든요. 근데 아오지에서 내가 왔다 그러면은 너 거짓말 지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아오지를 몰라서 충격이었고 남한 사람들은 평양보다 더 잘 알아서 충격이었고 그런 게 좀 아오지였거든요. 근데 아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탄광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50cm 있잖아요. 논밭 있거든요. 논밭에서 50cm만 파면 바로 석탄층이 나와요. 그렇게 석탄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이 석탄이 왜 유명하냐면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석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철광석을 녹이는 포스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오지에서 나오는 같은 석탄을 쓰는데요.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세요? 혹시? 호주에서 가져옵니다. 호주에. 그러니까 호주에서 가져오려면 얼마나 물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북한에 아오지에 있는데 바로 가져오면 엄청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오지 석탄 다 어디로 가느냐?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합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오지는 해방 이후, 그러니까 8.15 해방 이후에는요,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도 정치범 수용소로 거기를 활용을 했죠. 그리고 8.15 전에는 일제강점기 때는요, 징병으로 끌려오신 분들이 석탄을 캤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석탄의 가치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알았느냐? 또 아니죠. 더 위로 올라간다면 아오지라는 지명 자체가 여진족의 말이라고 해요. 근데 여진족의 말로 불붙는 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이 살았을 때부터 이 지역은 불붙는 돌이 많은 지역이다 해서 아오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수많은 국군 포로나 우영병으로 대체됐던 강제로 군에 끌려가신 분들 대부분이 거기에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7만에서 8만 정도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거의 다 그 석탄을 캐는 일에 동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탄 캐는 일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갱이 무너져서 한 번에 40명이 50명 한 개 중대가 다 죽을 때도 있고요. 네,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발공이라고 해서 그 석탄이 들어갈 때 먼저 갱을 이렇게 굴을 뚫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 폭파돼서 시신조차 건지지 못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시신이 뭐 한두 구가 아닐 정도로 나올 정도로 매일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게 사실 그런 탄광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국군 포로나 강제 우용병으로 끌려오신 분들을 거기다 다 넣은 겁니다. 그때 당시 7만이면 어마어마한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군 포로나 우용병들을 교환을 안 시킨 거죠. 아예. 네. 원래는 교환해야 됩니다. 그 전쟁 포로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승만 정부 때 북한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거제 수용소에 있던 북한 포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막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막 교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7, 8만이 모두 그쪽에 나와서 석탄 캐는 일을 하게 되었고 저희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는 서울시 인사동
종로구 인사동 출신이셨고요. 친할아버지는 경북 영양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앞집은 뭐 제주도 할아버지, 뒷집은 무슨 전라도 할아버지 이렇게 다 살았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 지역 토박이 말은 거의 안 썼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놈이 계집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밥은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요를 다 붙여서 얘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친할아버지도 경상도 말을 하셨던 것 같고, 니 이랬나 저랬나 밥 먹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게 아오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샛별, 온성, 뭐 해령 여기는 다 국경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경 지역보다 조금 안쪽인 은덕이라고 하는 그 아오지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이 아닌 곳에 남한 출신자들을 모아놓은 의미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국경 쪽에다 배치하면 도망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다 위수구역이었습니다. 위수구역이 뭐냐면은 이렇게 허가 없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허가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지역이었고요. 근데 아오지만 그랬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샛별, 온성 그 지역 다 그렇거든요. 국경 지역 자체가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다가 북한 아시죠? 뭐 어디 갈 때 다 국가의 허가를 받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자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너 가도 된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갈 수 있거든요. 그 여행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아서 이렇게 다니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오지도 그런 지역으로 인지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남한에 굳이 아오지만 소문이 난 이유를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아오지 지역에 있는 국군 포로나 의용병 분들이 한국하고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오지만 이렇게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이쪽에 그리움이 계셔가지고 어디 있냐 하면은 다 아오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한에 아마 아름아름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 국군 장교 출신들도 많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고 싶으셔서 연락을 하셨겠죠. 어떤 휴민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오지가 더 많이 한국의 기억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오지는 군수공장이 줄비했죠. 왜냐면은 그 석탄에서 채취한 화학물질을 가지고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무기에 들어가는 폭약이죠. 근데 김정일과 김일성이 자주 왔던 이유가 있어요. 이 폭약을 만드는 공장을 누가 지어준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군수 쪽으로는 되게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그 러시아 기술력으로 거기에 이제 폭약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거죠. 외아들 공장이라고 했대요. 와서 김정일이가.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근데 거기서 헥소겐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헥소겐이 뚜로찌린 있잖아요. 폭파하는 뚜로찌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뚜로찌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폭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 2, 3 등급으로 나뉩니다. 최고의 등급. 그 폭발력이 가장 높은 게 헥소겐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거기서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뚜로찌린이라는 걸로 해서 그 뭐 갱을 폭파한다든지 석탄을 캐는데 폭약을 쓰거든요. 거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질이 낮을수록 민간이 쓰고 높을수록은 아예 국가가 가져가서 없었거든요. 그 공장이 1월 22일, 7월 7일, 뭐 1월 이런 식으로 그 아오지 지역에 전부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석탄을 캐는 탄광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아오지 지역이 10만 이상의 군 인구를 보유한 꽤 큰 군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의 행군 끝난 다음에 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것 같고요. 군수공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 탄광에서 있은 일들은 짐작을 가셔서 아시겠지만 군수품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타 채널에서도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유산이나 아류산을 씁니다. 그 산 종류 아시죠? 황산 뭐 이런 산이거든요. 류산, 아류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공을 하는데 이 그 유산은 굉장히 그 강력한 성분이잖아요. 화학 성분이어서 이 철도 녹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이 지나가는 배관은 엄청 좋은 철로 해야 돼요. 그 산에 녹지 않는 철.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돼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밑을 그 공장 직원들이 밑을 지나가는데 그 유산 배관이 터진 겁니다. 거기 유산에 돼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포르말린 공장을 만드는 데서는 이 화학물질을 보호장구 하나 없이 여자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방사성 물질 때문에 암이 걸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학 공장 그리고 뭐 탄광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은 다 수명이 짧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으신 분들은 60세 사시면 오래 사셨다고 하실 정도로 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물품이 가장 최고로 가장 인기 있죠. 주로 어떤 거냐면 옷. 그 옷이라게 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저희가 여기서 옷을 버리잖아요. 우류수거함에 버리잖아요. 그럼 그 우류수거함의 옷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면 들어올 때 이게 라벨을 다 잘라서 들어오거든요. 한국 글자가 있는 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아랫동네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어로. 근데 그런 거 찾죠. 옷 있느냐. 그래서 저 어떤 거 입었냐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그 70년대 세라복 있잖아요. 세라복 같은 거. 그거를 학교 교복인데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사 입었거든요. 꽤 비싸게 주고 사 입었는데 어떤 기억이 나냐면 이게 천 재질이 얼마나 좋은지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빗물이 또르르 굴러내려요. 나 그런 천 처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천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리고 때도 잘 안 타고 이렇게 깃이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세라복 있잖아요. 여기 줄이 2줄 있었거든요. 검정색 줄. 근데 그 박음질이나 그런 게 너무 튼튼했고 그러니까 남한 거는 딱 보면 알았어요. 그 중국 거하고 박음질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막 남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건 보지도 않은. 근데 지금 나오는 애들은 물어보니까 말하는 밥솥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말을 해서 너무 놀랬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 봐서는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그 소문으로 들었는데 평양에 뭐 고위층 간부 만화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샴푸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샴푸인데? 그래 나도 좀 써보겠다. 엘라스틴 있잖아요. 네, 엘라스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샴푸를.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우리나라 것도 좋긴 하지만 대부분 막 프랑스산이나 뭐 이탈리아산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좋은 거 사 쓴다고. 근데 어쨌든 엘라스틴은 마트 아무 데나 가면 다 살 수 있는 뭐 중저가의 상품인데 그런 것들을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이 굉장히 고급 상품으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니네보다는 잘 사는구나 좀 자뻑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건 그럴 제일 좋고요. 한국 이야기 중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연평해전 같은 얘기라든지 그리고 판문점 도끼 사건 이후에 있은 뭐 남북 간의 대결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대부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연평해전에 대해서 한국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목함지뢰 사건 있잖아요. 최전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목함지뢰 사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두 군인이 이렇게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공식적인 보도나 언론을 통해서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모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군내에서는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군내에서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전파가.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리고 뭐 당이 2개잖아요. 거대 정당이 2개잖아요. 한국이. 그리고 여러 밑에 뭐 소수 정당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북한은 당이 하나니까요.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막 당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막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연예인에 대한 얘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저희 때. 누구냐면 이미자 선생님. 네, 이미자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있다. 연예인 이야기가 좀 가십거리로 조금 돌고요. 남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 빼고는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미국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 수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전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 있잖아요. 삐라에다가 그 경제 능력이나 이런 거를 글로 써서 보낸다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또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굳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 근데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그런 글을 보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의심을 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맞는가? 그 사람이 사실은 의심을 품는 그 단계에서부터 발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단지에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글로 적어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보다도 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탈북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전단지를 보고 탈북해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의 그 상충부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의. 뭐 대화로도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대화를 뭐 수없이 많이 해도 계속 뭐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싫으면 그냥 뭐 남북 연락선 폭파하고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밑에 주민들을 공략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보는데, 그 전단지를 보고 한 명이 탈북했잖아요. 두 명이 탈북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하고 10년, 20년을 해도 이룩할 수 없는 업적을 그 사람들이 쌓은 거예요. 그 무너지는 데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주민들 생각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을 한 사람들이 탈북민이 있거든요. 가장 큰 저항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를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대통령이 10번, 20번 만나도 이룩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 풍선 날리는 일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그걸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선 단체들이 뭐 비리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을 받아서 뭐 본인이 탐호한 사람도 있다고, 그런 거는 척결해야 맞지만 그 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정말 순수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그들과 힘을 합칠 좋은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적경지역 주민들도 괜찮고 그런 방법은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나라 머리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집단지성을 넣어가지고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응급실에 가는 사람 때문에 밤에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을 깨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소송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오늘은 사이렌 소리를 들은 응급실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 다음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깨지 못한 그런 상황을 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날려보내면은 북한이 반발할 건 뻔하니까요. 북한이 왜 반발하겠습니까? 자기네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태도와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갖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전혀 못하게 할까봐. 그리고 거기를 막으면 다른 것도 다 막히거든요. 정치범 수용소는 사실 북한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측근들을 없애는 수단으로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 자기의 권력을 잡으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있어서 정치범 수용소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서 곳곳에 만들어지게 됐죠.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요, 수령에 대한 반대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예전에 뭐 그 박헌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을 처단하거나 김두봉이라는 반대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는 강제 노역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이 사람들의 일하는 몫이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애도 낳지 말아야 되고 낳았으면 그것도 제약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평생을 일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 전역이 지옥임에도 거기는 더 없는 지역이구나. 그리고 먹는 것도 뭐 그렇고 정말 그 얘기 들어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화학 무기 있잖아요. 화학 무기 실험 대상도 정치분 수용소 사람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화학 무기 있잖아요. 그 가스 같은데 어느 만큼 하다가 죽느냐 이것도 그 정치분 수용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를 북한 당국이 공공연하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정치분 수용소에 가면은 이런 화학 실험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에 공포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정치분 수용소의 사람들은 뭐 우리는 인간이라고 안 보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퍼다하게 퍼져 있고 그 강제노역 하는 건 물론이며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가 다 간단 말이에요. 3대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중에 국제사회가 정말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없앴습니다. 여러 개 있던 거를.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 해령에 하나 있었거든요. 정치범 수용소가 18호였는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정치범 수용소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서 여러 개 있던 거를 이제 다 닫았고 오히려 지금 줄여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민간인 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온 친구 얘기인데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얘는 뭣도 모르고 거기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냐니까 할아버지가 연세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방 전에 연세 세브란스 의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지식인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보건상까지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건상까지 했었는데 김일성의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뭔가 잘못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고 이 친구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지역이 민간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정치범으로 있다가 민간인으로 어느 날 된 거예요. 그래도 민간인과 조금 다른 테두리 안에서 그 지역을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걔네를 공부시킨대요. 저는 공부 안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럼 왜 공부시키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머리 좋은 애를 공부시켜가지고 의사로 배워준 다음에 다시 그 정치범 수용소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키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탈북을 했거든요. 탈북을 해서 지금 지난해 국시를 합격했고요. 할아버지의 모교인 연세대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사연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범 수용소죠. 그래갖고 정치범 수용소도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뭐 혁명화 구역이 있고, 뭐 완전 통제 구역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 보안성이 관리하느냐, 뭐 아니면은 뭐 보위부가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고 죽고 이런 거. 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와서 지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뭐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냥 죽어야지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지 않는 가장 잔인한 곳은 맞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런 노력들,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요. 예전에는 들어가면 막 때렸어요. 그냥 들어가면은 이런 데 들어가면 이유 없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막 맞고 나중에 너 뭐 잘못했는지 말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오는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들어갔는데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때리냐 이랬더니 장군님께서 너네 같은 거 때리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제사회가 계속 인권을 얘기하니까 그 고문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변화가 있다는 내용을 저도 지금 전에 듣고 정말 놀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말로만 얘기해서 메아리가 돼서 전혀 돌아오지 않는구나, 메아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느끼고 있는 찰나에 오히려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거를 느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 의대 다니는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얘기를 북한도 하거든요. 노래도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고 났다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인권이랑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다르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이 떠든 거에 대해서 자기네도 그 안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게 좀 놀랬고, 자기는 앞으로 그런 인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왜냐면 북한에서 자기가 이런 목소리들이 변화시킨다는 걸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 듣고 저희도 진짜 감동했어요. 아, 그래? 우리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고 UPR 보고서라고 해서 유엔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있거든요. 북한에 너네 장애인 이렇게 하니까 인권 개선을 해라 이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 유엔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그랬대요. 우리 장애인 인권에 문제 없으니 너네 들어와 봐라. 그래서 실제로 거기 특사가 들어가 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작지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정치범 수용소를 완전히 없애는데 가장 큰 힘을 하는 게 외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목소리들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정치범 수용소는 꼭 없어져야 되고, 근데 정치범 수용소가 없어지는 날이면 김정은 정권이 망하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채널에서 저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길 바랬고, 또 새로운 내용도 알아가시는 시간이기를 바라서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야기는 재밌는 것보다는 무거운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됨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북한 사람이나 그리고 북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저나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이야기나 그리고 사회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의 이야기들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고 그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고맙고,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러분께 북한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아오지 누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